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오늘은 정책 쇼핑몰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쇼핑몰의 오픈 그 쇼 호스트는 이설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설영입니다. 네. 우리 이설영 박사님이 소개해서 같이 온 우리 노규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규성 교수님은 얼마 전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고, 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이설영 박사님을 중심해서 소개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전에서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이분 모셔오느라고 제가 3주 고생했습니다. 밥도 사시고. 물론이죠. 서울 사람이신 거죠? 그럼요. 네. 우리 노규성 교수님은 제가 한 15년 정도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사실은 2002년도, 2002년도에 만났었고,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인수위원회, 그때 제가 자문위원을 모셨었죠. 네. 그때 제가 자문위원,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인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디지털 정책학회를 또 이끌어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국 디지털 정책학회 회장, 그 다음에 ICT 초강국 국가 건설을 위한 이런 융합 포럼, 이것도 또 회장 맡고 계시고, 현재는 또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거기 또 상임의장. 상임의장 맡고 계시네요. 제대로 좀 성함 명칭을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하시다고 그러던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점에 서 있는 데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그런 노규성 교수님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죠. 우리 앞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제가 듣기로는 SK 같은 경우도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망할지 정말 극도로 고민하면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건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뜨겁게 지금 다뤄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문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또 했고, 또 교수님께서 여기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신 거예요? 누가 추천을 이번에 참여하신 분야하고 구성원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일단은 급작스럽게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됐고, 그렇죠. 그 대선이 상시적인 선거 결과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바로 정권을 인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상 300~400명의 인원으로 한 2달간 걸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국정기획이라든가 또는 주요 과제를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자마시자 정부가 출범된 거죠. 대통령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분이 국가를 전체를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된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부처가 그걸 실행하는 기반을 만드는 조직과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왜 자문이 들어갔냐? 예. 막 정부는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막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상으로는 원래는 없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인수위원회법에 원래는 거치가 되지 않고 원래는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께서 예. 이 상황에 맞는 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법안 발의. 근데 이제 야권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했죠. 당시는 야권이 아니었지만 야권에서 반대를 해서 그 무산이 되면서 지난 정권의 여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시적인 조직이지만 결국 인수위와 같은 역할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좀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짭니다. 그래가지고 인적 자원도 110명 정도 구성이 되고 인수위 때는 한 500명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명 이상. 400명. 그렇죠. 그리고 원래 기간도 한 40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일 더 늘어나게 된 건 원래 40일 정도에 다 끝났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방문하고 또 그 G20 회의도 다녀오시는 그 기간 동안 이게 보고를 드리고 국민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또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더 이제 세련되게 만들어지긴 했죠.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하고 뭐 자문위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전문위원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끝났는데 뭐 다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했다면서요. 이미 인적 구성에 대한 포션을 청와대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한 거죠. 청와대에서 7명 그리고 이제 당 의원급 8명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게 대통령께서 좀 협치를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안희정 그다음에 박원순 또 이재명 요 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거에 통합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다 그분들의 공약을 전부 우리 공약에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포션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이라는 그 선거 캠프 이전에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잖아요. 그 국민성장에서 분과위원장급이었던 분이 7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15명, 정부에서 30명?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에서 30명, 그다음에 당에서 한 30여 명. 그렇게 해서 그게 66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전문가, 그다음에 그 당의 정책이 소속된 분들, 또 민주연구원 소속된 분들, 그리고 교수들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각 부처의 국장급의 아주 에리트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좌역 이런 분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분씩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ICT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동안 깊게 연구했거나 그런 분은 사실 제가 조금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나이파라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박사 한 분을 제가 모셔오게 됐습니다. 보좌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10명 내외 이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선영 박사님은 그 과정에서 뭐 역할을 같이 하신 거예요? 외곽에서 좀 서포트도 하시고. 이소렴 교수는 저하고 이제 쭉 꾸준히 하면서 이제 원래 산업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저희 학교 사실 강의도 나오고 그러면서 ICT하고 융합된 그런 정책을 매우 뛰어나게 구사하는 분이어서 그동안 이제 그 제가 캠프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이 전문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4차 혁명
관련된 정책 만드는데도 네. 깊이 관여를 해서 저를 좌지우지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뭐 특정원도 아니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가? 뭐 결과 창출만 네. 멋지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요즘 뭐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 비선이셨군요. 근데 이제 그 비선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매우 그 건설적인 비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창조적 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뭐 나타나지만 공식 직함만 없었지 뭐 네. 페이퍼를 음성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 네. 네. 이번에 어찌됐든 핵심적으로 활동하신 분야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인데 네.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어떻게 마련됐고 또 그 내용이 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좀 안철수 캠프 쪽에서 먼저 좀 막 부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죠? 4차 산업혁명. 예. 네. 선거 과정에서는 근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안철수 후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취약하기 그지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은 이제 보안 전문가였고 그래서 ICT를 잘 아시는 것 같아도 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네. ICT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보안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즘 뭐 플랫폼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 ICT가 결합이 돼서 어떤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 산업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도 바꾸고 우리 스마트폰이 바로 이 종합적인 ICT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다 그러면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진표 위원장께서 중요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초연결 초지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연결 초지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을 썼다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돼서 네. 모든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초연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 데이터가 지금 기결되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가 기결되는 게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얘가 자꾸 초지능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컨셉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컨셉을 위한 저반 기술이 결국은 이제 다른 산업까지도 영향을 예를 들면 제조혁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게 막 그런 건데요. 그런 제조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농업을 했으니까 농업혁명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수산업혁명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다양성을 우리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그 옛날에 수질 관리한다고 물고기 로봇 물고기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약간 그 사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기였고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그러한 기술이 중요한가? 그거보다 저는 DJ 김대중 그 대통령께서 IMF를 겪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선진 컨설팅 기관이 우리한테 준 게 뭐냐면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인 걸로 안 된다. 한국은 이제 그 지식 기반 경제로 가야 된다. 품질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중국과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가 사이에 껴 있는 호두깎이 안에 호두와 같다 그랬거든요. 깨버리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ICT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안을 가지고 한 게 인터넷 초강국을 만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식 기반 국가가 되고 ICT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연결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어받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우 ICT 강국이 되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버팀목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 세계 우리나라가 ICT
전문 그 강국이 됐던 게 노무현 정부에서 최강국 최강국이죠.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했던.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게 2007년도에 우리 ICT 경쟁력이 3위였습니다. 3위. 네, 세계 근데 3위. 네. 이명박 대통령 들었으면서 정보통신부 없어지고 관련된 연구 자금 다 없어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부 4대 강으로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강은 완전히 녹조 라떼가 돼버렸는데 과학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과학 부분은. 네, 그래가지고 그 순위가 3위 순위가 2년 후에 그러니까 2009년에 11위 추락을 19위까지 추락을 합니다. 네. 2011년에 19위까지 추락. 그 이후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냥 말았는데. 이게 뭐 저게 다그 뭐죠 감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개발한다는 게 예. 그런 자율성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할 것도 수가 좀 없었던 일조를 구조가 했고요. 아무튼 뭐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거죠. 네. 토목 경제로, 토목 경제로 네. 뭐 후퇴하면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전문성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 해안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 기술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이 중요한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해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훨씬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데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렇게 네. 이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그 정책을 강화하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어디에서 이게 관장이 될까요? 정보통신부가 2차관, 과학기술 쪽이 1차관, 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제 대통령 직속이고요. 네.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에게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총리급으로 되시는데 왜 총리급이냐? 원래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시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바빠서 이게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결정이기 때문에 매우 영향력이 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총리급이 돼야 다부처의 그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왜 다부처 이슈냐? 4차 산업혁명을 산업적,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미래부나 산업부나 뭐 또는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쪽으로만, 또 농림수산식품이나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서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 대통령이 그래서 선거 때 공약하신 것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라 하면 여러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기술이 막 발전해 나가는데 새로운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을 열어가라. 그리고 요거는 피해라. 라고 하는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죠. 근데 결국 저는 그런 정책 부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똑같은 정책이 비슷한 정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겠다. 그래서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정부라고 해야 되나? 정책 부분에서 관여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야권 후보나 야당에서 일자리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비판이 정부가 뭘 다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해야 될 거를. 뭐냐면 그냥 놔버려 두면 그러면 놔버려 두어서 낙수 경제로 인해서 다 더불어 잘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아니 저는 그 낙수 효과 이거 굉장히 멋있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근데 이게 비가 무한정 쏟아져야지 스며드는데 무한정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참외 넘쳐야 되는데 그릇을 자꾸 키워요. 아 그릇을 그릇을 키우니까 낙수가 안 됩니다. 낙수가 될 수 없는. 그릇을 키웠구나. 그걸 몰랐네. 그릇을 키웠네.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 그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도 네. 이 정책 분야에 대해서 다 우호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과별로 부처별로 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이게 설립이 되고 총리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처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분야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관계가 일자리가 정말 없어지는 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진 않는 것인지. 잠깐 뭐 우리 이소라 교수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하고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4차 산업이 뭡니까?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특별 주제로 더 들어가려면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떼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그런 과제들이 탄생이 됐고 또 위원회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일자리 부분 뭐 한번 교수님. 일자리 부분은 작년 1월달에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대거 없앤다. 이런 이제 예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가볍게 누르게 됩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일자리 공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일자리 다 뺏어가는구나. 그랬는데 보스턴 컨설팅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분석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독일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인더스트리 4.0이니까 이제 제조혁명이 하나죠. 그 결과 제조 공정에 대한 일자리가 61만 개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이나 분석이나 이런 좋은 일자리가 131만 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순수하게 7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그 사례는 예를 들면 그 물류 흐름에 자동화해서 사람을 완전히 빼고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러면서 또 창출하는 일자리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을 겪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럼 좋은 일자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신성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내놓은 게 공공일자리 이제 81만 개를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맞습니다. 필요한 일자리들 전부 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에 조금 낙후된 일자리를 그건 전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낙후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모범을 보이고 또 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일자리를 보충하는 것이고 실제 중요한 일자리는 이제 민간에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민간에서는 이제 미래부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줄여서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신성장을 하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 하나가 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소상공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뭐 규제 그 어디지 그 규제 갑을 관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그냥 김상조 위원장 등장만 해도 지금 이제 벌써 평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기서도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거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은퇴자들이라든가 지역에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가 유지돼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또 이제 기타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민간 일자리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상실의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일단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분야의 어떤 조정 효과, 조정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했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제 그것이 새로운 재교육이라든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그 이직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그 고전적 그 영역이죠. 위기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네네. 해외에서 그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 그 회사가 기억이 잠시 지금 안 나는데 그 회사는 오래 전부터 그 자동화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당시 2,800명 정도의 직원이었는데 1995년도부터 자동화를 본격화해서 지금 거의 20년이 됐죠. 네. 20년이 되면서 그 생산성을 8배 올리고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2,800명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직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8배로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회사의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데서 또 필요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이 진행되면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산업부에서 바로 그 제조 3.0인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제조 3.0 추진은 공장의 자동화 부분에서 5단계에서 1, 2단계 수준입니다. 5단계는 지능형, 완전 지능형 시스템이고 1, 2단계는 공장 자동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조 공정의 흐름도 관리하고 품질도 관리하고 납기도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5천만 원 돈을 대주면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1억 가지고 시스템 개발해서 공장에 가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5천만 원 내놓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일을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해서 결국 회사가 커진 사례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그 지능형 시스템이 아닌 그런 상황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지능형 시스템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장의 자동화를 핸들링하는 시스템만 가지고도 우선 거래처가 품질과 납기가 준수가 되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서 이 주문을 더하게 되고 소문이 나서 그 공장이 커지게 돼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벤치마킹이 되니까 주변의 그 공장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도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만 관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물론 정말 다른 전직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100% 만족한 솔루션이 있겠어요? 항상 보면 한쪽에서는 좀 부족함이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양면성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다보스 포럼 이후에 지금 언론이 뭐 그거를 굉장히 그 겁을 주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한 측면도 굉장히 커요. 잘하죠. 자동화가 곧 무인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딱 그거 박혔어요. 이제 등식을 시켜버리니까.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화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자동화에 대한 컨트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계가 합니까? 최종 컨트롤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커넥팅 하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없어지는 직업과 없어지는 자리는 물론 나타나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이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띄운 것처럼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바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조정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그 장류, 고추장, 된장, 순창 고추장 하면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공장 설립될 때 지역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한 1000여 명 고용을 했어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장류의 거의 한 40% 이상 순창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한 100명밖에 지금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그 막연한 일자리 공포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지난 아까 그 사례는 제가 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지멘스라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지멘스 사례를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부정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프로치하고 또 그런 우리 안전망에 대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1등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영원히 삼성이 대한민국과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들 의식 속에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1등, 우리 새로운 1등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글이나 애플이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다못해 네이버가 세계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도 요즘 나오던데 우리 라인이라는 그런 SNS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리고 있다고 중국에.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시작돼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IT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맨날 사찰이나 하고 감시를 하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죠. 감시단 유독 그쪽에 예민하신데 뭐 누가 감시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데 자기 검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아무튼 창의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거기서 활동하기 전에 이미 토양이 배태가 됐던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서 캠프 얘기 그렇죠. 일하셨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해주시죠. 캠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아마 4월 3일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연구에 중심을 한 것 같은데, 작년 9월쯤에
그 탄핵 전국 전이죠. 예? 탄핵 전국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전입니다. 전에 시작 예. 전에. 원래 이제 제가 그 이러닝 산업협회라는 그 조직에 자문 교수로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성장 산업 포럼이라고 있었고 노영민 전 의원이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대표를. 그래서 이제 노영민 의원을 모시고 매년 2회씩 포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에듀테크라고 하는 또 신성장 산업 분야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또는 AR, VR 같은 것을 사이버 교육하고 묶는 이제 새로운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어쨌든 그런 분야에 이제 계속해서 노영민 의원이 주최를 하시고 저는 이제 사회 보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던 분이기 때문에 평소 교감이 있었는데 작년 9월달 이제 그분이 문재인 당시는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자리를 갖자. 그래서 9월달 그 신촌에 토즈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방 있잖아요. 공부방. 네. 그래서 거기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교수하고 업계 전문가하고 6분인가 같이 이제 모시고 6분 중에 우리 이선영 교수님도 같이. 네.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제 6인의 뒷배경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영민 전 의원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도 못했는데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쭉 들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6분하고 이제 토론을 이제 쭉 했죠. 토론을 해서 그때 뭐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소프트웨어, ICT 초강국 이것을 살려야 된다. 그걸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거기에는 이제 초지능, 초연결 이것이 중심이 됐는데 문 대표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그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 그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그리는데 나름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하신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촬영을 다 했는데 미국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공개를 안 했습니다. 미국의 IBM의 왓슨 연구소의 연구소장인 짐스 프로라는 사람이 저희가 개최한 학회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문재인 후보님하고 독대 만찬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코리아나 호텔 옆에 조그마한 그 식당이 그 이름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건 괜찮은 식당인데요. 성공회 교회.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뭐 진보 학자들이 많이 가죠 거기. 그런 거. 아무튼 모 식당입니다. 그래서 홍보까지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후보님이 제주도에 이제 뭐 활동 가셨다가 아무래도 막 비행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2시간 동안 그 IBM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IBM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전략,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한국의 중소기업에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묶어서 인공지능과 이런 걸 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그때 굉장히 외국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니까. 근데 유 교수님은 생각보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고 이선영 교수님도 두 분은 뭐랄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막 대장도로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께 이렇게 싹 서포트해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딱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그 소통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장의 아픔 이런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문재인이한테 배워서. 그리고 이제 2010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정책공감 국민성장연구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저는 경제체 2분과의 정보통신 미디어 팀장을 맡아가지고 예. 이제 정책 연구를 했죠. ICT,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이런 정책 연구를 하다가 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이거 끼고 뭐 막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문재인 당시 잠재 후보께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영등포에서 이제 그걸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고 이제 전문가 교수 4명이 토크 콘서트 그런 걸 했습니다. 뭐 토크 콘서트. 탁현민이 뭐 기획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던데 그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근데 기획 정말 잘합니다. 예. 뭐 그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런 기획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기획해가지고 그다음에 톡쇼에 이제 교수 4분인데 제가 이제 뭐랬냐면 ICT 초강국 구현 전략을 했고 저는 그런 게 그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예. 그래서 계속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토론하고 의견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7분짜리를 한 8분, 9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른 분들 15분, 20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진짜 이 아쉽더라고요. 이 중요한 얘기를 7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늘어져가지고 아마 8분 좀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때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점차 이제 뭐 익어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3월 2일 날 그 민간 현장 전문가에게 듣는 민간 일자리 창출 이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구로의 지벨리라고 하는 그 이 공간에서 90분 동안 진행하고 제가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ICT 전문가 이제 대표들 7명이 이제 토론을 나오고 이제 그때 당시 가 후보님이신 문재인 후보님께서 청취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한 거에 대한 그걸 소화해서 이제 어떻게 그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 제가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그 캠프가 아니니까 네.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셔서 의견 나누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표님은 재수에 강하시니까 요번에 꼭 되셔가지고 그 재수에 강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꼭 되셔가지고 이 ICT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해서 민간에서 만드는 좋은 일자리 이걸 정말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게 결론이어서 웃음도 한번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 예비 후보께서 내가 꼭 소프트웨어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밀어달라. 여러분 동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셨죠? 동지입니다. 동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담으로 이제 그 지금거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정책 보좌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예비 후보 활동하셨는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 3D 프린터를 이제 3D 프린터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 문외한이다 뭐 이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실제 교수님은 이제 옆에서 계셨는데 그때 실제 솔직한 느낌이 어떠셨어요? 심정이? 솔직한 심정은 그 용어에 대한 컨셉이 조금 잘 안 잡히시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 분야에서 몇 년 공부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 하나, 기술에 대한 거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 그렇죠. 4차 4차 산업혁명을 가기 위한 큰 틀이 무엇이며 어떤 기술 유형들이 있는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요, 3D라고 해가지고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뉴스가 그렇죠.
그렇죠. 활동가 늘어나가지고 양이 늘어나서 그게 더 많이 알게 된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시간도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혁명자가 들어간 건가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인가요? 아, 대통령 들어갔습니다. 레볼루션.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2017년 2월 달에 토크쇼 기획했던 네. 그거 이제 기억하면서 준비 회의를 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니까 준비 회의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후보님이 오셨는데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좌파의 아, 극좌파가 이건 조금 공격의 소지가 좀 네.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걸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면 돌파한 거예요. 예,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시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셔가지고 예, 지금 명칭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출범이나 이런 어떤 앞으로의 그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정 뭐 네. 이제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조직도 예산도 받아야 되고 지금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네.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8월 초쯤이면 대통령령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법을 만들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정말 민간과 지역에서는 왜 이게 자꾸 늦어지냐고 막 말씀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끌어가 줘야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서둘러 달라는 그 주문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위원장 선임을 하게 되고 부위원장은 알고 계시듯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그거는 이제 바로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부처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다부처 간에 예를 들면 어느 부처는 규제를 좀 이렇게 좀 강화했으면 하지만 산업과 관련된 부처는 이 규제 때문에 신성장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있는 거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또 건- 드론, 건물, 네 그렇습니다. 뭐 항공 뭐 이런데 네. 연관된 그런 부처들이 있는 거죠.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금감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약하신 내용이 금융거래 관련돼서 금융거래 관련해서 전자 전자보다 보증, 보증 연대 보증 문제, 네. 그 다음에 신용 불량에 대한 해소 문제, 건강하게 하다가 성실한 실패자는 3세번 도전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런 신용 불량 문제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직결이 됩니다. 회사 부활전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처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려면 결국 청와대에서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정책실장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되는 구조. 그리고 이제 간사 역할은 과학기술 보좌관이 청와대에 있잖아요. 문미옥 보좌관께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권한의 분산? 뭐 이렇게 되겠네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해서 네네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국무위원급이 한 15명 내외,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 거기는 뭐 과학기술, 산업, 또
또는 뭐 규제 혁신 문제, 또 교육, 또 사회 문제, 그 노동 문제, 법제도 개선 문제, 뭐 이런 등등의 그 전문가들이 또 막 15명 내외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분과 또는 혁신위원회라고 말을 붙일지 이제 그건 이견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분과위원회가 한 5개 구성이 돼서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하고 그런 형태로 될 거다. 그래서 8월에 정식 출범을 해서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 뭐 서울에서 설치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대전시가 그 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하겠다 비전 선포를 했죠. 예, 그래 이게 위원회 또 위치 그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 대전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 위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수도권도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또 뭐 광주라든가 뭐 부산, 대구 예. 뭐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또 지역적으로는 대통령 보고가 자주 있을 필요가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를 최소한 연 4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청와대 지근거리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서령 박사님 여기에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가서 노 교수님. 네. 지금 재직하고 계신 데가 서문대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죠. 네, 맞습니다. 아니 대전 충청권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뭐 보관을 말씀해 주셔야죠. 욕차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시고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 맞는데 지금 대전시는 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시에서 이제 그런 선포식도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네. 대전시에서 아마 시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네. 저기 정부 김진표 위원장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름 김진표 위원장님 면담을 하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갖고 온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심도 깊게 분석을 했는데 대전시는 어떤 다른 산업보다 과학기술에 하여튼 주된 그 기관도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없어요. 네? 다 분원들로 해가지고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대전에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는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만 남아 있어요. 기관장 협의회만 있고 실질적으로 카이스트도 분원들이 다 나눠져서 다 예산도 나눠서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대전에 이제 다 비워놨어요. 다 비워놔서 4차 산업혁명 도시만 되면 돼 이제. 근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강한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ICT 이쪽이 이제 막 그 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제조 분야 우리가 굉장히 강했던 제조 분야 이게 또 다시 이제 강하게 돼야 되고 제조가 있어야지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이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없는데 무인 그리고 이제 신성장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또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좀 특화할 수 있는 그 농업, 수산 이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잖아요. 금융도 그렇고 각종 서비스 분야가 좀 영세하기도 하고 그쪽 분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 절실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전은 과연 지금 뭔가 이제 저는 이제 피상적이지만 대전에 그래도
오랫동안 과학기술의 어떤 메카였다면 그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하고 연계가 그렇죠. 돼야 되죠.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대전이 강한 산업이 뭐냐? 아니면 대전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뭐냐? 이거를 찾고 거기에 집중적인 역량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니 근데 대전시에서 그 올린 자료를 검토하셨다면서요? 검토 그러나 대전만을 위한 전략을 그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는데 일단 대전의 전통적인 기반 산업이 좀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 산업 플러스 융복합돼서 어떤 스마트 기술 뭐 등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약한 게 아니고요. 열악한 게 아니고 대전은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산업 기반이 소비재 이런 잔잔한 산업들이 있지. 뭐 삼성 뭐 대표님 유독 강하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없어, 아니 대전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공부 좀 하셨는지. 아니 그거 자체가 뭐 대회비일 정도까지는 아닐 것 아니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발표한 거 할 텐데.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대전시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 사항이 뭔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실체가 뭔지. 그렇죠. 실체가.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요? 아니 이제 대충은 알죠.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건지. 뭐 4차 산업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뭐 산업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죠. 뭐. 또는 뭐 저쪽 원도심에 융복합 뭐 실증 단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실제 대전시가 어떤 거를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건 지금 모르고 있는 잘 설명을 상태입니다. 했는지. 그렇죠. 궁금한 거죠. 네. 가서 그냥 책만 주고 왔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특정 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료는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제가 느낄 때는 과학기술 기반 하에서 특정 산업 보다는 이제 저기 어떤 도심권에 그 시설을 체험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었고, 체험 시설. 체험 시설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이 얘기보다는 지금 각 부처가 중앙정부 부처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그 육성하기 위한 그런 펀드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기획력과 그 기획력에서 뻗어나오는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도시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광주 뭐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그 뭐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다음 다보스 포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연차 총회에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의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것도 광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그들만의 또 이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친환경 자동차, 미래 자동차가 주축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또 스마트 휴먼 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차 산업, 아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단순히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5대 그 핵심적인 기술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또 뭐 소프트웨어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대표적인 뭐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뭐 전 세계 어느
부탄에서도 필요한 거고. 아니 어찌 됐든 그럼 대전이 갖고 있는 대전이 독창적으로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저는 대전이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유통산업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딱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선훈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지금 뭐 노 교수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오늘 처음 인연이 있으셨고, 이전부터 지근거리에서 정책 보좌 하셨네요. 앞으로 또 뭐 보좌만 하시고 뭐 활동을 또 이렇게 접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전문가께서 앞으로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뭐 노코멘트인가요, 교수님? 아유, 우선 꿈은 말씀하셔야죠. 우선 대전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최근에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어렵다.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만약에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여기 참여해서 대전시가 정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가 돼서 여기에서 하나의 뭐 핵심적인 산업이 일어나서 일자리도 만들고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걸 보면 대전도 좀 열심히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저도 뭐 도움이 된다면 추후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조율하고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에 대한 수립을 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학자로서, 그리고 또 학회를 이끄는 학회장으로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정책 연구도 하고 논문도 싣고 또 국회나 부처에 가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했지만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끼리 논의하고 막 고민하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꼭 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김진표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하여튼 거기서 과기정통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느끼고, 저의 생각, 그러니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막 토론 이 과정 중에 준비하면서부터 엄청난 얘기를 했고, 또 이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가지고 또 이제 이 과기정통부의 공무원들은 아주 성실하게 그걸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산업계의 아픔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실행이 조금씩 돼 갈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매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자긍심과 뿌듯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저의 역할은 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네네. 어떤 결심이고 전화 오길 기다려야겠다. 어찌됐든 뭐 한 8월이면 가시화 되겠네요. 8월이면 가시화 되고 또 실체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또 역할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만약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신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 경제를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느 대기업이 흔들려도 국가 경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선진국이 되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네. 이 교수님. 네네. 뭐 가장 뭐 그 옆에서 작업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게 있고, 또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네이밍하는 그 과정도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족을 좀 붙이려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4차 산업혁명 뭐 포용적 성장위원회, 네. 4차 산업혁명 신성장위원회, 뭐 별의별 그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지를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또 그 사적인 뭐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이제 정리하고 아주 심플하게 갔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래서 그 지금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그 조직 작업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뜨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그 행정적이고 이런 정책적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또 순리적인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또 그 다음에 또 대전 충청권이 또 비전이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은 좋은 비선으로 계속 남아 계시고요. 박사님 말씀은 안 하시네요. 뭐 저는 뭐 힘을 보태고 창조적 비선으로서 네.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쇼핑몰로 오픈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노규성 교수님 모시고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제가 94년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용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그 주역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가슴 뛰었던 생각이 좀 다시 났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터넷으로 조선일보를, 중앙일보를, 한겨레 신문을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지 않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구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고향 보고파 이런 마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이제 된 거죠. 우리가 구글 맵이나 뭐 카메라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들이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산업으로 더 성장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실 앞으로, 그리고 전화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희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대전시가 냈던 어떤 제안서가 우리 노 교수님한 가슴을 이렇게 심쿵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심쿵이 있고, 그리고 대전의 산업 기반은 여러 가지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와 관심을 갖고서 한번 교류도 하고 대화를 또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기념으로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아니 뭐 한 번이 아니고 전화도 받고 또 절대 대전 오지는 마시고요. 그 대전에서 하루만 더 큰 일을 앞으로 더 하셔가지고 저희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멀리서 서울에서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서령
교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좋은 시간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꽃피울 수 있고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